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향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1회부터 16회까지 한 강의 내용을 중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풍수지리의 개념과 풍수지리의 분야 그리고 백두대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길한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흉한 일을 피하고 화를 피할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욕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길흉화복을 보면 선천적으로 어떠한 길흉화복이 있을까? 그 다음 후천적으로 어떤 길흉화복이 있을까? 를 알아보면 선천적으로는 내 얼굴이 관상이 좋고 나빠서 그 다음 내 사주팔자가 좋고 나빠서 내 손금이 좋고 나빠서 등등 있을 것이고 후천적으로는 내가 이름이 나빠서 그런가 내가 이사를 잘 못 가서 그런가 안 그러면 묘토를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인가 그래서 우리 집에 흉한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안 그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더 좋아지느냐 더 나빠지느냐 지금 이 현 상황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를 알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풍수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터에 대한 이야기가 풍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풍수는 뭐에 대한 줄임말이냐 하면 장풍득수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감출장, 바람풍, 어들득, 물수. 이렇게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 해서 두 글자를 따와서 풍수라고 하는 용어가 되는데 여기서 장풍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집 터가 이렇게 주변 산세에 의해서 잘 품어주고 있어야 돼서 바깥에 거센 기운이 우리 터로 들어올 때는 부드럽게 완화되어 가지고 우리 터에 있어주게 되고 그 다음 앞에는 물이 흘러줘서 그 산기운이 잘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풍수지리는 결국에는 좋은 땅, 좋은 산기운, 좋은 물기운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풍수지리인데 이것은 땅에게는 땅 위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시 말해서 땅이니까 땅기운이니까 지기 위에 인간이 있다. 그럼 이것은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땅기운 중에서도 좋은 땅기운 그것을 생기라고 합니다. 생기 위에 올라탄다. 그래서 이것을 풍수적인 용어로 승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의 목적은 좋은 땅기운이 흐르는 것에 올라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땅이 생기가 흐르는 땅이냐 좋은 땅이냐 이제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 풍수지리인데 어떤 터에서 좋은 땅이고 어떤 터에서 나쁜 땅인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검증된 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 땅이나 보고 이 땅이 좋니 나쁘니 그것은 미래를 가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20년 뒤에 좋은 일이 생긴다. 30년 뒤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미래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수 공부를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좋은 땅들이 있었다면 그 좋은 땅들에 대해서 검증된 땅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검증된 땅이란 결국엔 무엇이냐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또는 마을입니다. 풍수지리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게 뿌리 깊게 같이 우리 민족과 붙어서 살아온 학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로 사용되었던 학문이냐 하면 최소한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학입니다. 평민이나 노비들은 돈이 없어서 그리고 한자도 잘 몰라서 아는 것이 없어서 풍수지리에 접근하고 싶어도 잘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반들은 그래도 돈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어가지고 뭐 치관을 부르든 안 그러면 또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서 이 풍수지리에 많은 도움을 얻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누구까지 임금까지도 풍수지리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는 태계 이황에 이제 그림이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뒷면에는 태계 이황 선생님이 직접 계셨다고 하는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의 제일 앞에 전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완락제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도산서원에서의 명당은 어디다? 이 완락제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직접 태계 이황 선생님이 기거를 하시고 제자들을 정승 판서들을 숱하게 길러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본다는 것은 곧 그것이 명당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양반들이 했던 학문이다 또는 고려시대 때는 승려들이 풍수에 너무나 능통했고 조선시대 때는 유학자들이 풍수지리에 능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의 문화재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것에서 풍수지리를 배운다면 검증된 터에서 가장 올바른 명당자리, 혈자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나 그다음 마을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한다면 가장 올바른 길로 간다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의 분야는 이렇게 양기풍수, 양택풍수, 음택풍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이라 이르는 것은 양은 벼양자요. 이건 그늘음자라 햇빛 받는 곳이고 햇빛을 못 받는 곳이므로 양자를 쓴 곳은 생자에 대한 곳이고 산 사람에 대한 터에 대한 이야기고 음이라고 그 햇빛을 못 받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해서 터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터라고 하는 것으로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기풍수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를 알아보는 풍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토풍수, 즉 한반도 전체 풍수, 도풍수, 마을풍수 이렇게 있게 되는데 국토풍수는 우리 한반도 풍수입니다. 그럼 한반도 풍수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아시아,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 지구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 민족 자체는 어떠한 이 한반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풍수적인 시각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 이 국토풍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뭐다 했다? 우리는 옛날부터 토끼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토끼같이 생겼다? 근데 얼마 전에 호랑이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 호랑이가 최근에 알려진 게 아니고 이미 100년 전에, 95년 전에 이미 호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08년에) 소년지 창간호에 실린 우리나라의 형국인데 우리 한반도가 이쪽에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이쪽에는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1908년이면 벌써 95년 전이죠. 100년 전이죠. 그러면
이 호랑이 그림이 옛날부터 있었다. 근데 식민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토끼민족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더 정서적으로 통치하기 쉬웠으므로 호랑이 역할을 빼버리고 우리에겐 토끼라고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근역강산 맹호 기상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만주를 향해서 호랑이가 크게 포효하고 있는 그림으로서 우리 민족을 호랑이로서 표현해서 토끼보다는 호랑이로서 우리 민족을 정서를 더욱더 북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백두대간입니다. 촬영산맥이니 노령산맥이니 일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 조선시대 이미 조선 초 때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이 백두대간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공부해 보는 것 또한 국토풍수의 한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풍수. 이 도풍수는 고구려의 백제의 신라, 고려, 조선이 어디에 도읍했는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왕도 정치를 했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풍수적인 이유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또한 신행정수도라든가 어떤 다른 여타의 큰 마을들이나 안 그러면 수도권 같은 도시가 들어갈 때는 이런 국토풍수를 가지고 조명해 보는 것도 우리 민족에게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풍수. 이 마을풍수는 정말 2,000개 이상이 우리 한반도에 풍수적으로 잡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면 산기운에 빌어서 그 좋은 산기운을 받아서 우리 마을이 입지해서 거기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들이 또한 우리 민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양택풍수로 들어가 보면 양택풍수, 산 사람에 대한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 사람에 대해서요, 가장 큰 집이 어떤 집입니까? 궁궐입니다. 임금이 사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궁궐은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몇 군데 잘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풍수적으로 정확히 잡혀진 곳이 역시 한양입니다. 한양에는 궁이 5가지가 있는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 다음 경희궁,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인경궁이나 그 다음 연희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풍수적으로 분명히 이 궁궐을 택지하였기에 인경궁이나 그 다음 연희궁 같은 경우에도 풍수적으로 찾는다면 충분히 찾아진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찰. 이 사찰은 벌써 1000몇백 년 전부터 우리 사찰들을 지어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3분이 제일 많이 사찰을 짓는데 동원이 됩니다. 도성국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어떻게 보면 진짜 전국 사찰 중에 그 3분이 지팡이만 찍었다 그러면은 사찰 생긴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수십 군데예요. 이 사찰들을 또 잘 분석해 보면 정말로 명당에 들어간 사찰도 있고, 다음 두 번째로 어떤 마을이나 그 다음 큰 사찰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을들을 위해서, 그 큰 사찰을 위해서 이제 비보 사찰로서 들어간 사찰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서는 명당 자리에 들어갔으면서도 마을을 돕기 위한 곳에 입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서원 같은 경우에도 서원의 건축물 배치도를 보면 어떻게 하면 혈자리가 어디냐, 명당 자리가 어디냐, 강당이 혈자리가 되는 곳도 있고 사당이 혈자리가 되는 곳도 있더라. 그러면은 그것은 조선 이제 시대의 역사와 관련을 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원이 저기에 절에서 입지가 됐고 강당과 사당이 혈자리가 저렇게 입지되었구나 하는 것들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향교도 서원과 같은 형식이 되겠고, 그 다음 양반들이 자기 집을 짓고 살았을 때 전통가옥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명당터에 들어간 전통가옥들이 숱하게 많으므로 그런 전통가옥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면 이런 터가 명당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조상들이 해왔던 것들을 쭉 보고 알아서 그러면은 우리는 요즘에 현대에 맞는 생활 풍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옹고이지신이라 했습니다. 옛 것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현 실생활에 사용을 한다면 그것이 곧 바로 가장 정확한 풍수질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택풍수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풍수가 됩니다. 거기에는 왕릉풍수가 있고 그 다음 문중풍수가 있고 선산풍수가 있고 묘에 대한 풍수가 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수가 낮아지죠. 그 터에 대해서 점수가 왕릉이 제일 좋은 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좋은 터가 있으면 왕릉은 좋은 터가 있으면 남의 땅이라도 내가 왕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나가라 하고 그 땅에 들어간 예도 조선 왕조에서는 자주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터가 왕릉입니다. 가면 갈수록 점수가 낮아져요. 그럼 공부를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왕릉을 공부를 하면은 가장 빠르다 하겠습니다. 왕릉의 장법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정확한 왕릉 무덤, 묘에 대한 무덤을 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두대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귀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차령산맥에 그 다음 노령산맥에 태백산맥에 우리는 100년 동안 속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백두대간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거기에 백두산 나오죠. 그 다음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 삼천리 여기서 이 삼천리는 뭐냐? 백두대간을 의미합니다. 백두대간의 총 길이가 얼마다? 1494km예요. 옛날에는 5.4km가 심리였고 요즘에는 4km가 심리인데 4km가 심리인데 그것을 삼천리를 계산하면 대략 1600km요. 이쪽은 대략 1200km. 그래서 이 삼천리, 우리 한반도로 삼천리라는 것은 이 백두대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백두대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백두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금강산을 지나서 설악산을 지나서 태백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그 다음 덕유산을 지나서 지리산까지가 백두대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산맥이 하나 장백정간이라는 것이 하나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13개의 산맥들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가마다 우리가 맨 첫 구절이 뭐가 나옵니까? 어느 교가든 무슨 산 줄기줄기 뻗어내려 우리 더 이렇게 됐네 하고 교가마다도 다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산 기운을 받고자 하는 게 어느새 어릴 때부터 쭉 배어 있어 왔어요. 그럼 그 산 기운은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 백두대간에 기초를 했던 것입니다. 태백산맥, 노련산맥 아닙니다. 그건 지질학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산맥 그러는데 우리는 정간 또는 대간이라고 했고 우리가 배울 땐 산맥이라 했는데 그 산맥은 결국엔 뭐다? 산맥이라는 게 어떤 게 산맥입니까? 산과 산끼리 연결된 것이 산맥입니다. 이 산에서 연결된 것. 그럼 이 능선이 연결됐다는 소리는 또 이쪽에서 연결됐다는 소리는 강에 의해서 개천에 의해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한 줄로 쭉 연결된 것을 우리는 산맥이란단 말입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 산줄기를 어떤 개념에서 봤다? 아, 강물이나 개천이 지나가면 산이 끊긴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산과 산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산줄기라고 봤던 것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물들은 다 이쪽으로만 흘러내려갈 것이고 이쪽에 뒤편에 떨어진 물들은 다 저쪽으로만 흘러내려갔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이쪽에 떨어진 물들은 상능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올 리가 없고
이쪽에 떨어진 물들은 산 능선을 오히려 거꾸로 넘어가서 저쪽으로 내려갈 일들이 없죠. 그래서 물은 산을 넘을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산줄기는 나중에 개천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산줄기가 오다가 이쪽 산줄기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가죠. 개천에 의해서 산줄기가 끊어진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산은 물을 건널 수 없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 백두대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는, 우린 또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도라고 배웠습니다. 반도. 왜 반도죠? 이 대륙과 그 다음 반드시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라는 것입니다. 압록강 때문에 이쪽의 산줄기가 만주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끊어진 상황이고, 두만강에 의해서 이쪽 산줄기와 이쪽 산줄기가 서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단 한 군데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 만주와 우리 한반도를 딱 이어주는 곳 한 곳, 이 백두산만을 통해서만 우리 산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이 백두산을 우리는 시조산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백두산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우리 땅은 전부 다 백두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어졌다는 소리는 전부 다 뭐다? 그 부분만큼 섬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북한강이고 여기는 남한강입니다. 근데 이 남한강이, 북한강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황해물이 동해물과 연결이 됐으므로 이만큼은 섬이 될 거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산줄기, 이 낙동강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다면 이만큼 부분은 또 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전부 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땅에 있든 빨간 줄을 따라서 백두산까지 다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 백두대간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시각으로 백두대간을 바라보고 그 다음 우리 집 터까지, 우리 집 묘터까지 어떤 산줄기가 들어오는지 다 이거 가지고 보아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중간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풍수지리의 개념에서 길흉화복이 어떻고 좋고 나쁜 것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 풍수지리에는 어떠한 분야가 있는지, 양기풍수, 양태풍수, 음태풍수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중간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풍수에는 3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형태론, 형국론, 자향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